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부터 기업의 인사 담당자, 홍보 담당자 분들을 모셔서 회사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라 제가 긴장이 되게 많이 되는데 오늘 첫 손님 모시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 럭스소프트 테크니컬 리크루터이시자 지금 현재 PMO로 재직 중이신 박현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커리어브릿지의 채널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유튜버 꿈나무로서 네. 이렇게 데뷔를 시켜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럭스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의 홍보와 소개를 이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데 럭스소프트의 공식 담당자로서 많은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채용 공고를 내거나 기업 속에 이런 자리들을 종종 마련하는데도 홍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네. 럭스소프트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그런 직무 소개만으로 봤을 때 구직자분들이나 이렇게 취준생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일단 먼저 럭스소프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사업자 등록상으로 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보통 해외에서는 이거를 IT 아웃소싱 서비스라고 그쵸. 하고요. 한국에서는 SI라고도 하고 맞아요. 저희는 물론 뭐 SI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내지는 어떤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고객사에게 업그레이드, 설치,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이런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냥 IT 관련해서는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차 관련된 쪽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 최근에 생각하시면 뭐 테슬라도 유명하고 뭐 벤츠나 아우디나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을 텐데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스위스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DXC라고 미국 회사에 인수가 돼서 자회사로 들어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럽 쪽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쵸, 네. 독일이라거나 이탈리아라거나 있죠. 저희 그냥 내부끼리지만 자율주행이 벤츠가 낫네, 아우디가 낫네, 폭스바겐이 낫네 서로 이렇게 싸울 때 럭스소프트 사람들은 그래봐야 저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럼 거의 모든 기업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모든 거라기보다 이제 유럽 쪽에 좀 강세를 많이 네.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유럽 쪽이 자동차는 그러니까요. 선구적이다 그쵸.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조금은 현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럭스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럭스소프트 전체로 보자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뭐 IT가 영향을 안 끼치는 분야가 없잖아요. 저희도 뭐 엔터테인먼트부터 해가지고 스포츠 과학 분야도 있고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럭스소프트 코리아가 무슨 일을 그쵸. 하느냐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쪽, 모빌리티 쪽이고 하나는 이제 금융 솔루션 파트로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쪽으로 보자면은 자율주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전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는 회사고 또 하나 이제 IVI라고 In-Vehicle Infotainment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직접 하지 않는 동안 그 안에서 뭘 할 거냐.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과 그쵸.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 거기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오디오 장치, 음성인식 기기들 다양한 자동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이런 SI랑 모빌리티 나오다가 갑자기 금융 솔루션? 조금 의아한데 어떤 쪽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2개 업체랑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금융 솔루션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행사로서 컨설팅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윈도우즈 쓰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 하나 사가서 컴퓨터에 설치해드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평소에 뭐 커리어브릿지에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윈도우즈에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저희가 금융권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도 있고 은행도 있고 세분화하면 많잖아요. 투자 분야도 있고 네네. 그중에 이제 채권이라거나 FX 거래, 환율 거래 이런 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대1 매칭이 안 되잖아요. 정보들이 엄청난 정보의 양을 가지고 결국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개인의 통찰력을 통해서 최종 투자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런 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정말 끝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양이 정말 방대하죠. 거의 인간이 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업 분야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네. 럭스소프트인데요. 채용 방향이 또 궁금할 거예요. 네.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직무 채용을 하고 있는 럭스소프트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나요? 딱히 뭐 공식화해서 인재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실무형 인재들을 그쵸. 많이 원해요. 그래서 면접을 좀 되게 빡빡하게 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업무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시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적당히 뽑아서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적응을 하고 이 업무에 적응을 해서 성과를 내기까지 기다려주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툭툭 던졌을 때 면접도 짧으면 30분 만에 끝날 때도 있죠. 1시간 반, 2시간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어느 정도냐면은 면접을 보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랑 안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저희 대표님이 면접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지금 피드백을 드릴게요. 탈락이세요. 근데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면접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전에서 이런 업무를 했고 내가 럭스소프트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대표님이 거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업무를 만들어서 채용을 했어요. 이게 외국계라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나 봐요. 그 지원자분들한테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자동차 부품 수만큼이나 PO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직무가. 면접 봅시다 해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수석 엔지니어분과 대표님이 그것보다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으신데 그쵸. 저희가 이것도 하고 있거든요. 포지션을 바꿔서 가서 그 담당자한테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면접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지원한 거랑 다른 거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쪽도 맞는 분이시긴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분이 80점이었다면 이쪽은 95점, 100점인 거예요. 일로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원해 보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네.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대표님 저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이렇게 이력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면접이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탈락했다고 해서 본인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핏이 안 맞았을 수 저희랑 있으니까. 안 맞는 네. 걸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지금 영업 역량이 안 돼서 그분의 업무를 못 가져온 걸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도 또 좋은 기회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네. 럭스소프트에 입사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가 궁금한데 대표적인 복지 있나요? 외국계 하면 복지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씀을 네네네네네. 계속 드려서 애들이 그거를 잘 몰라요. 다 연봉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할 걸 다 생각을 하셔서 녹여서 월급을 잘 부르셔야 받아야지. 하고요. 저희 회사는 보험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보험이 좋아봐야 난 아프지도 않은데 뭐라고 하지만 저희는 아픈 걸 참지 않습니다. 요만큼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요. 오. 국내 실비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돼요. 우와. 그리고 전 세계 다 커버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서 놀러 가셨다가 다치잖아요. 그럼 그 현지 치료비나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값이 앰뷸런스나 뭐나 100% 지원됩니다. 와, 갑자기 소름 끼쳤어요 지금. 와.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실비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손목 디스크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북목은 하나씩 다 있죠. 네, 참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한 2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다. 그럼 제가 가입한 보험 기준으로 국내 실비에서 13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저희 회사 보험에서 전액 지급을 또 해줍니다. 그럼 나는 병원비를 20만 원 내고 여기서 20만 원, 여기서 15만 원 받아서 와. 15만 원은
내 돈이 되는 거죠. 창조 경제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네. 죽지만 말고 많이 아, 아프라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조금 아프다 참지 마세요. 한약도 돼요. 보약제 먹어도 되나요? 그렇죠. 아, 이제 보통 뭐 30일치 뭐 이렇게 지어주시잖아요. 3달치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오래 되면은 상한다 뭐 한다. 아 걱정 마시라고. 우리 매형 드리고 누구 드리고 이렇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제 연결되는 만족도 회사에서의 업무 만족도와 네. 직무 만족도와 또 회사 만족도 어떤지 바로 연결해서 좀 궁금한데. 제가 그들의 마음은 다 모르겠죠. 그리고 저한테는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일했던 금융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좋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지 회사의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왜냐면 전 예전에 정말 한국 회사들의 이런 경직된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때려치고 해외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고 R&R이 정말 명확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저희 한국 멤버들이 좀 프리랜서 출신들이나 자기 사업하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정치를 안 해요. 저희는 딱 내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 뭐 부족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일만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걸 되게 커리어 관리라고들 생각을 해요. 이 회사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으면 이 분위기 싫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새 평생 직장도 없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회사 일을 이렇게 하는 건 누구도 안 좋아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 내가 저기 가서 저거 했다. 럭스소프트의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이제 이직하실 분들이 이것만은 꼭 확실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뭐 네. 라이다 관련 업무를 했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라이다 중에서도 어떤 걸 했는지 이제 어떤 언어를 써서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지니어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좀 서투르신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는 조금 오래 봤으니까 알지만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력서를 잘못 쓰셔서 제가 놓친 분들도 솔직히 많을 거예요.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이력서를 봐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뭔가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걸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 그래요? 2번 놀라죠. 와,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는가 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있다고 이걸 이렇게 썼다고? 자기 PR을 잘 하는 제일 좋은 게 경력기술서와 그렇죠. 이력서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솔직히 자소서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되게 수학적으로 네네. 하는 거고 취준생들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꼭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투자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진 모르겠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최악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점프를 하는데 무릎을 한번 굽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요새 이렇게 내려가는 걸 시도해서 발끝으로만 이렇게 뛰고 있다고. 그렇죠. 순간순간은 요만큼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높은 계단이 났을 땐 절대 올라갈 수 없을 뿐더러 뒤로 가서 도움닫기 하는 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은 바보 같은 선택일지는 몰라도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데 꼰대 같은데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를 끝까지 저보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맞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잖아요. 지금 외국계를 가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과 지금 나의 위치가 너무 갭이 있어.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메꿀까를 연구해 보셔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T 다니신다면 다 구글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구글도 경력만 뽑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력을 만들어야죠.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돈을 안 보고 어떻게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경영학과 졸업하고 부트캠퍼스 한 6개월 1년 했다. 안 뽑아요. 그럼 난 어떻게? 이걸 뽑아줄 만한 작은 회사에 가서 경력을 쌓고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옮겨가고 구글에서도 좋아할 만한 이력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회사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을 바꾸자면 저 회사가 왜 나를 필요로 할까? 라고 했을 때 리크루터였던 거죠. 제 이력서를 그쪽 프로젝트 담당자가 보고 면접 보고 저의 프로그래밍 지식은 대꾸할 수 있을 정도. 파이썬이 뭔지 알아? 많이 들어봤습니다. 코딩 짤 줄 알아? 남이 짠 거 보고 욕은 할 줄 압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내가 짤 줄 알아야 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도 계속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혼자 공부를 해보고 리크루터로서 일을 해보고 PMO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PM의 보조 역할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서 작업도 하고 외부 저희가 아웃소싱 통해서 프리랜서 디벨로퍼도 쓰고 리소스들 많이 갖다 쓰니까 이런 것들 대외 업무 처리하고 감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제 표현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숙제를 내주면 PMO가 숙제 검사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아직은 저도 프로그래밍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쪽에 더 와 있죠. 근데 프로그래밍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조금 더 같다는 느낌. 만족하세요 지금? 반반이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커리어 패스를 되게 잘 밟아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쉬워하긴 했죠. 제가 리크루터를 하다가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근데 뽑으면 되는데 그러기엔 그 또 어려운 것도 있고 왜냐면 제가 업무를 표가 나기 쉬웠던 게 저는 막 4, 50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중에 몇 개만 막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시지만 한 명 뽑기도 진짜 힘들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그쵸.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서 뭘 하겠다? 잘 안 나와요. 특히나 저희는 경력직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전화 와서 저희 회사 오실래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가 시작이었어요. 뜻하지 않은 야근이죠. 후보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업무 시간에 남의 회사 경쟁사 사람을 30분, 1시간 붙잡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에서 보면 이 럭스소프트 회사 정보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글이 있는데 럭스소프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지원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럭스소프트는 어떤 회사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자면? 너무 간단해서 너무 뻔한 얘기고 이렇게 말로 풀고 글로 풀면 특별할 게 없는 회사예요. 그냥 외국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회사인 건데 그 안에 조금 특수 분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 월급쟁이 마인드보다는 그래도 벤처 마인드로 와서 그 멤버들도 약간 그런 분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자체가 그런다. 우리가 회사 꾸리자. 일 시키는 사람도 잘 없어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사업가 마인드 약간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은 좀 강한 분들. 네, 오늘 너무 럭스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이제 그 테크니컬 리크루터 하셨으니까 직무에 대한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테크니컬 리크루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니컬 리크루터 직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요즘 좀 뜨고 있는 직무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테크니컬 리크루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해보라고 많이 권하신대요.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리크루터랑 똑같은데 테크니컬한 측면에 포커스가 돼 있는 업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테크니컬 리크루터 업무를 하면서 솔직히 저희도 헤드헌팅 회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헤드헌터 분들도 이해하는 게 그분들은 되게 많은 업무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저번 시간에 이게 채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리눅스 기반의 C++ 할 줄 아시는 분, 그 중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실 분을 좀 채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죠, 솔직히. 오케이 하시지만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력서 셔틀이 되는 거죠. 키워드 검색을 해서 C++ 있으면 다 날라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저희 HR 조직이랑 저랑 기싸움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HR들도 KPI라는 게 있어요. 이력서 몇 장을 받아서 1차 테크니컬 면접까지 몇 명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PMI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몇 명 보내야 되고 채용을 몇 명 해야 된다,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면접 한 번 보려면 1시간은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스크리닝을 좀 심하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HR 쪽에서는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리크루터 전 세계 가도 너만큼 이력서 조금 받는 애가 없더라.
내지는 이력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저도 받기는 해서 받는 거 다 등록을 하니까 근데 이걸 제가 스크리닝해서 1차 면접까지 보내는 비율이 너무 적다. 그럼 제가 싸우는 거는 그런 거죠. 야, 다른 애들 20명, 30명 면접 봐서 최종적으로 1명, 2명 뽑잖아. 근데 나는 3명, 4명 면접 보면 1명, 2명 뽑잖아. 누가 봐도 이 이력서는 탈락하는 이력서인데 내가 그 KPI 맞추려고 20개 이력서를 보내면은 엔지니어들이 20시간을 낭비하는 건데 그래서 면접 넘기기 전에 제가 잘 모를 시절에 특히나 그 담당 면접을 보게 될 엔지니어랑 슬쩍 얘기를 하죠. 이 정도인데 면접 한번 볼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숫자를 보면 비슷하거나 제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의 과정이 제 수가 현저히 줄어들죠. 스크리닝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 맞아요. 솔직히 룩소프트 해외 리크루터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팅 하는 분들 말고 이렇게 인하우스 테크니컬 리크루터가 좋은 점은 월급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혹시 이 영상을 회사 관계자들도 보신다면은 리크루터들한테 그런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실적이 없이 오래 가면 문제겠지만 네. 깊게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사람 뽑아라고 하면은 헤드헌터들이랑 똑같죠. 저는 이럴 거면 테크니컬 리크루터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엔지니어 옆에 앉혀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쵸. 지금 우리 회사에 뭐가 필요한지 좋은 사람인데도 우리랑 궁합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완성형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잠재력을 보고 우리가 채용을 제가 건의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테크니컬 리크루터라는 게 다른 리크루터들처럼 그냥 이력서 많이 모아서 넘기고 필터링 이것보다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직무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다른 쪽으로 가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레벨이 그렇죠. 일반 리크루터와 엔지니어 사이에 좀 여기에 가깝지만 요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대화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애지만 인문계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땐 얘 뭔가를 좀 아는 애네? 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테크니컬 쪽에서 아예 개발을 하시다가 리크루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잘 없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면 가시는데 자, 첫 번째로 왜냐면 지금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요. 나이가 50이건 60이건 되면 채용하죠. 뽑습니다. 네. 프로그래머가 요새 연봉 되게 높은 거 아시잖아요. 제 리크루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헤드헌팅 업무를 할 때는 용돈을 드린다고 하죠. 컴공 이런 거 전공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 주변에 동문회 나가면은 주변에 다 프로그래머일 거잖아요. 어려운 거 말고 제 손을 잡아서 내 손에 쥐어만 줘라. 아, 그리고 훨씬 잘하시죠, 저보다. 그럼 제가 막 설명을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잠깐 움찔을 하지만 이제 JD 보여드리고 회사 홈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애가 좋겠구나 라고 해서 알아서 이렇게 데려오세요. 안 맞는다 하시면 저는 컨설턴트나 영업 쪽도 되게 많이 뽑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리크루터도 급여 조건만 맞는다면은 정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테크니컬 리크루터를 이제 준비를 막 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역량 개발이 필요하고 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진 않더라도 그들의 세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파이썬 처음 배울 때 학원 선생님이 파이썬 처음 하시는 분 했더니 되게 많아요. 오, 할만하다.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되게 천재 같나. 다 알아듣고 내가 제일 빨라.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설명이 점점 이상해져. 이게 자바에선 이걸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거를 파이썬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 돼요. 있어요. 그러면 자바를 몰라. 아 하는데 나만 외롭잖아. 그러면 이제 니네 다 처음이라며. 했는데 자바는 했는데 파이썬이 처음인 거지. 그 전에 자바를 했었고 C를 해서 뭘 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있잖아. 헬로 월드 이런 거 할 때는 네. 내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 됐어야 되는 했었는데. 건데 헬로 월드를 찍고 나면 내가 프로그래머 같아. 어. 근데 이게 한 달 넘어가면 외로워져요. 점점 설명이 자바에선 이렇게, C+에선 이렇게, 파이썬에선 이렇게. 오케이? 너무 쉽죠, 다 파이썬? 오케이. 나만 엔지니어들이 그래요. 지금 뭐 요새 뭐 코틀린이 뜨고 뭐 루비가 스위프트가 뭐 되게 많잖아요. 많죠. 이게 업무별로 세분화되는 건데 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는 C 계열과 자바 계열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응용을 해서 만들어낸 언어들이기 때문에 파이썬 배운 애들한테 딴 걸 시키면 못 하더라. 근데 자바를 배운 애들, C를 배운 애들은 뭐거나 이렇게 시켜놓으면 한
한두 달 헤매다 보면 지가 길을 찾아가더라. 그렇죠. 기본 기가 그쵸. 되어 있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거 살 건지. 이것이 나의 길이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투자를 하라고. 지금 당장 못 써먹더라도 1년, 2년 고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자바나 시어너를 워낙 프로그램들이 잘 나오니까 예를 들어 밀키트 같은 거죠. 요새 다 프로그램이 세팅이 된 요리를 왜 해? 이런 그쵸.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 게 아주 오래전에 C랑 HTML을 했는데 요즘 C랑 HTML 이것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익숙지 않은 화면은 뭐지? 언어가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언어더라고요. 네. 한자나 영어나 일본어나 들인 시간만큼 솔직히 되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래 영어에 대해서 시험 공부, 점수 따는 공부 말고 그냥 재밌게 놀고 뭐하고 하면 그만큼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잘 놀면 돼요. 시험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프로그래밍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라도 해. 대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외롭고. 그리고 코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테크니컬 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채용 시장에서 요즘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네. SQL 이런 것들을 다뤄줘야 되는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강요하는 입장이거든요. 강요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해야지. 제가 5년 전부터 취업,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부분 멘토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가 제일 어려워요. 그쵸. 목표 있으면 뭐라도 해. 목표 없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세 가지가 있다. 영어, 외국어 말고 영어, 마케팅. 그러니까 상업적인 SNS를 해보라고. 그거랑 코딩이었어요. 코딩에 대해서 한 얘기는 제가 처음에 입사할 시절에 우리는 되게 엑셀 잘하면 예쁨 받았다. 기업에서는 엑셀 없을 때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엑셀 잘하면 정말 이건 인재야. 근데 점점 가면서 엑셀을 못하면 한심해 보이는 게 돼요. 맞아요. 엑셀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코딩이 5년 전에 제가 느낀 게 지금 코딩을 할 줄 알면 되게 예쁨을 받을 거다. 모든 ERP건 스크림이건 뭐건 모든 게 코딩 베이스로 돌아가고 여전히 엑셀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슬슬 코딩을 잘하면 예쁜 게 아니라 못하면 미움받는. 뭐 너의 길을 잘 생각해라. 그렇죠. 일단은 테크니컬 리크루터도 여러분의 역량들이 잘 맞는지를 검증하시는 거 플러스 네. 이제 앞으로를 대비해서 코딩이나 이런 기본적인 역량들을 쌓으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짚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헤드헌팅을 하셨으니까 헤드헌팅 쪽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방향이나 현재 진행 중인 채용이 있는지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취준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네네.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IT 기업이나 혹은 외국계 기업들의 추세이기도 한데 신입은 좀 뽑지 않죠. 뽑기가 쉽지 않아요. 아예 저희가 인턴을 뽑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쵸.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어지간하면 7년, 10년 경력자들만 좀 뽑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컨설팅이라고 했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게 고객사보다 저희가 더 잘할 수는 네. 없거든요. 근데 잘 아는 척을 해야죠. 맞아. 그렇죠? 요만큼밖에 모르지만 이렇게 아는 척을 해서 고객을 이렇게 홀려서 이렇게 하는 게 컨설팅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 백그라운드가 되게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하건 금융을 하건 개인적인 건데 저는 창의력이라는 걸 머리가 좋다라기보다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풋이 나에게 많아야 컨설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적인 게 조금 많이 필요하긴 그쵸. 하죠. 그러다 보니 지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머리가 좋고 나쁨도 있으나 내가 오랜 기간 내 머릿속에 넣어놓은 그것 중에 지금 이 고객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짧거나 신입이어도 저희를 있죠? 능가할 만큼 네. 뽑습니다. 저희가 보통 5년차, 7년차, 10년차라고 하지만 그거 제한을 두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좋겠다라는 거지 연봉이라거나 경력 횟수라거나 연차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오픈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에 지금 오토모티브 쪽에 가장 어린 친구도 PO예요. 엔지니어가 아니라. 입사 당시에 31살. 어린 게 31살. 경력 3년차, 4년차. 네. 저희 엔지니어 분들도 50 넘은 분도, 이것도 특이하죠. 50 넘은 분 잘 안 뽑잖아요. 저희는 뽑습니다. 딱 나이, 성별, 뭐 아무것도 경력이 없어요. 정말 잘하면 뽑습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연차를 정해놓고 채용을 하더라도 그렇죠. 0년차부터 10년차까지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그냥 단순 외국계 회사라기보다는 정말 외국 회사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정말 제대로 된 대형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계와 외국계가 좀 많이 섞여 있죠. 그런 게 저희는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해외 취업을 하듯이 준비하시는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새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좀 안 될까? 내가 전공자가 아닌데 뽑아줄까? 이런 거 없습니다. 잘하면 정말 다 뽑습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 중에도 이렇게 대형화, 대기업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많이 그런 유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용 중인 직무가 어떤 쪽으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융 쪽에서는 BA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저희는 BA라고 부르고요. 네네네. 쉽게 하면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 쪽에 백그라운드가 많이 가능하면 한국의 세법관에서도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아야죠. 이 솔루션을 다 아는 사람은 이 솔루션 제작사도 안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린 지금 이런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이 솔루션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걸 할 때 빠르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모르더라도 어디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내지는 정말 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빨리 본사랑 연락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쿼리를 개발해달라는 요청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직접 업무를 하진 않지만 고객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포팅 업무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역할.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해외 애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저희가 모든 문서가 영어로 다 하고 있고, 미팅도 거의 2주에 한 번씩 스프린트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크럼 회의를 2주마다 해요. 그거는 뭐 저희 한국 사람들끼리 할 때도 거의 없죠. 꼭 한두 명이라도 프로젝트 리더나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그 담당 해외 고객사라거나 아니면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 9명에 외국 사람 1명만 있어도 결국은 영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를 매우 빈번하게 잘 쓰셔야 합니다. 근데 뭐 그게 네이티브 레벨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테크니컬 리크루터 하던 시절에 영어 스크리닝을 제가 했는데 제 기준입니다.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인사 담당자의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전투 영어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혀를 꼬아가면서 누가 들어도 와, 이 사람은 영어 되게 잘한다 라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영어 조금 이상하게 하긴 하는데 자기 할 말은 다 해. 근데 내가 되게 알아들을 수 있어. 누가 들어도 코리안 인토네이션이고, 하지만 꿀팁 같은 걸 드리자면 굳이 뭐 혀 꼬우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맨날 예를 드는 게 I can, I can't 하지 마라. I can do it, I cannot do it 하면 100%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영어를 씁니다. 하지만 영어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잘해야겠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동차, 오토모티브 쪽 가면 PO라고 프로덕트 오너를 되게 많이 뽑아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동차는 3만 개 이상 혹은 뭐 전기차라고 해도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각 부품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어링 휠 프로덕트 오너, 타이어 프로덕트 오너, 브레이크 프로덕트 오너, 전조등 프로덕트 오너, 각 부품별로 기능별로 프로덕트 오너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완성차를 만드는 전체를 보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는 저희 한국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 사이트 매니저가 있고 한두 명이 전체를 이것도 많으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쵸? 대화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워낙 많아서 각 분야별로 프로덕트 오너분들은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로덕트 오너는 개발자인 건가요? 개발자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중간쯤이지만 그래도 약간 매니지먼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예산이라거나 일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덕트 오너는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사람. 개발자 채용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는 개발자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채용을 하지는 않아요. 해외 개발자들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 친구들이 개발 역량이나 이런 건 뛰어나더라도 한국 시장의 특이성이라거나 고객과의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PO분들이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 헤드헌터로서 대표님으로 또 계시죠. 회사의 비밀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다 오픈하시고 이름도 오픈하시고 회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 이렇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일단 헤드헌터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궁금한 것들을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헌팅이라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채용 외주 서비스인 거죠. 네. 솔직히 요새는 이렇게 리크루팅 서비스라고 해서 전 분야를 다 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을 하는 걸 약간 따로 헤드헌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해요. 이젠 그냥 채용 대행 서비스라고 네네. 그냥 퉁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헤드헌터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채용에 전반된 업무를 다 하죠. 그 프로세스들을. 그러니까 네. 처음에 채용 공고를 받아서 후보자들을 서칭해야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력서 셔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후보자가 얼마나 이 기업에 적절한 인재인지 이 포지션에 맞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네.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헤드헌터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얘가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 그럼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내 딴에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 같으면 어설프게 몇 개 넘겨줬던 거를 나는 지금 내가 철저하게 하느라 안 했던 건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을 좀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력서 이 정도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유사한 게 요 정도인데 뭐 요 정도까지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반대편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후보자에게 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많이 알려줘야죠. 제공을 해야 네.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매치메이커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매칭이 돼야 제가 돈을 벌지만 평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 회사에 소개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일을 못해. 이 회사가 다시는 저한테 업무를 의뢰하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되게 좋은 회사에 좋은 후보자인데 매칭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핏이 안 맞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을 때 중간에 중재를 못해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조율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도 있고 면접이라거나 이런 일정 조율도. 왜냐면 회사도 되게 바쁜데다가 맞아요. 이분들도 현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조율을 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궁금한 게 이제 기업에는 인사팀이 있고 리크루터가 있는데 왜 헤드헌팅과 헤드헌터를 쓰는 거냐는 거죠. 효율의 싸움인 거죠. 인사팀의 업무는 상상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리크루팅 전문가가 없는 회사들이 되게 많죠. 리크루팅이라는 건 뭐 대한민국 공채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고 특히나 맞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소문 듣고 뭐 카페도 많고 해서 알아서들 오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1년 동안 채용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갑자기 충원이 필요할 때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연봉 5천, 6천, 7천 주고 한 명 뽑아놨어. 그 뒤에 일이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외국계 기업이 크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질 수도 있으나 네네. 되게 드문 경우고요. 인사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인재 개발팀 같은 경우는 상주 인력이 있어야겠죠. 필요한 업무니까. 근데 채용 업무는 언제 얼만큼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자주 그렇게 채용하면 회사가 손해겠죠. 인하우스 리크루터를 채용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막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회사라거나 내지는 오히려 더 안정이 돼서 우리 회사는 이제 채용 업무가 많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인원을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소싱을 한번 주는 게 네. 훨씬 효율적이죠. 이직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지원자의 입장에서 다이렉트로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하는 것과 헤드헌팅으로 지원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면 인사 담당자는 되게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드헌터들은 이 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딜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양쪽 다 나의 고객과 상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쓴다라는 게 물론 취준생 시즌에 4학년 2학기 때 엄청나게 많이 쓰긴 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 보통 이직을 3년마다 5년마다 한다라고 봤을 때 3년 만에 이력서 쓰기, 자소서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도 써버릇해야 쓰는 거고 이 채용 시장의 트렌드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헤드헌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그것만 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트렌드는 이렇고 이력서, 자소서 쓰는 스킬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코칭을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력서를 왼손으로 썼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글빨이 좀 없다. 내가 보기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회사가 자꾸 아쉽게도 나랑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 헤드헌터는 여러분들에게 돈 안 받거든요. 그렇죠. 기업 쪽에서 돈 받거든요. 친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꼭 내가 이직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급할 수도 있어요. 네. 평소에 헤드헌터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아이 귀찮아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풀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좋죠. 왜냐면 그분들도
되도 않는 걸 주지는 않거든요. 네. 이것도 저의 가치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안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급해서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오퍼가 있으면 바로 연봉을 2배 올려준다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끄적이고 매일 잡코리아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헤드헌터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연락이 오고. 네. 그러니까 헤드헌터도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 여럿을, 네. 알아두면 좋겠죠. 구글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글로벌 지사, 명동 세계 제일 제약사. 왜 회사 이름을 대놓고 안 쓰고 네. 이렇게 둘러서 누가 봐도 구글이고 누가 봐도 화이자인데 왜 이렇게 공고를 올리는 건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개혁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요.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네.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를 기업의 전략으로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내야 되거나 뭐 이럴 그쵸.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년, 15년 전에 아모레에서 중국 담당자를 뽑겠다라는 얘기는 아모레 같은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봤구나. 오케이 가자.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기밀 유지 때문에. 경쟁사에서 아모레에서 중국 담당자를 뽑는다고 해서 저건 되는 사업이야. 우리도 갈 거야 라고 하면 아모레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시장 조사 다 해놨더니 이것들이 어디를 와서 붙어.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엔지니어를 뽑겠다라고 하면 저 차가 다음 차는 뭐가 나오겠구나. 이쪽에 지금 R&D가 들어가고 이런 전략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헤드헌터로서 장점이 있다면? 얕고 넓게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대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보통 헤드헌팅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동안 제가 물론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진 않지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면 어디 가서 전문가 소리는 못 듣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 제가 저번에 리크루터와 엔지니어 중에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 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떠들고 다니네 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어요. 뭐 와, 좀 뭘 안 별걸 해. 다 하네 뭐 이런 다 알아.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턴이라거나 이런 걸로도 시장조사나 이런 인재채용 쪽 추천드리는 게 되게 많은 산업군을 볼 수 있잖아요. 인턴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턴은 지금 내가 인사 쪽을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화장품 회사, 리서치 회사 이런 거를 공부를 한 번씩은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혹은 구글 쪽, IT 쪽 회사를 가고 싶은데 저쪽에선 주로 잡 디스크립션이나 리퀘어먼트가 이렇게 오는구나.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니 이걸 준비해야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헌터로서 지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회사를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5년 뒤, 7년 뒤, 10년 뒤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꿔갈 수 있는 플랜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실 회사들이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 뭘 할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면접 볼 때도 늘 물어보거든요. 저희 회사에 몇 년이나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라는 걸 물어보는데 옛날 같으면 빨리 나가래 안 뽑아 라고 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신이 어떤 업무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업무를 줄 수 있잖아요. 100%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래야 이 사람이 3년 뒤, 5년 뒤 우리 회사를 떠나더라도 3년 동안, 5년 동안 정말 이런 업무를 주면 정말 성심성의껏 하겠구나. 저는 이게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내가 놀고 있으니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겠다. 이 회사는 월급 많이 준다. 뭐 해준다. 물론 중요도는 다르겠죠.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기업의 명함 그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취업을 하려는 목표가 뭔지. 오늘 구구절절 맞는 말, 좋은 말 해주신 우리 박현석 부장님 / 대표님 모시고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홍보 차원에서 혹은 이제 리크루팅 차원에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